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백지훈 앵커의 부재로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이영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개혁에 시동을 건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엄단과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화물연대에 이은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 협의회 브리핑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건설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적인 세력들이 불법적인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예. 저기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불법적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제 강제한다는 거고 채용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돈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노총의 완장을 차고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회계 감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부 조합원이 뽑는 감사에 의해서 회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는데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파업을 한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의 힘이란 게 뭐냐면은 많은 그 조합원이 가입을 하고 또 거기서 모이는 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그 노동자의 힘이거든요. 만약에 원장관의 말씀처럼 내부에 그 불편 부당함이 있고 불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만 잘못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좋은 제도를 이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악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발언 중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좀 눈에 띕니다. 건설 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노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한 나라의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단어와 인식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간정 협의회에서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그 여당 소속의 이미자 의원이라거나 다른 이제 관련 의원들의 발언들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들의 인식이나 발언이 맞는지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네. 방금 표현하셨던 것처럼 기생이라는 표현이라거나 폐악질 또는 조폭, 우두머리, 완장질 이런 입에 담기도 험악한 내용들로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 수준을 단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인식과 태도에 기반한 그런 정책과 방향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도 지금 국토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 제보를 통해서 뿌리 뽑겠다,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편협하고 좀 폭력적인 태도로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토부와 경찰이 이제 내년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200일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했고요. 공정위는 원래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노총이라든가 산하의 그 노동조합이 과거 문재인 정부라든가 진보 정부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방금 그 문정은 위원장의 말씀처럼 원색적인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법과 원칙대로 그동안 건설 현장에 일어나는 가진 비리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라도 조사하겠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옥죄는 형식으로 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위치를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노동조합이라는 큰 틀을 그렇게 그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사는 네.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해야겠죠. 근데 문 위원장님, 이게
이 정부나 여당이 야당을 대할 때도 그랬고 어떤 화물연대를 대할 때도 그랬고 이미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사회 악이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인식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혐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의 결론을 이미 단정지어 놓고 접근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정부가 정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이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흔히 말하는 색깔론으로 이렇게 진영론으로 특정 노동조합을 색깔 입혀가지고 정부에게 이제 지지해주지 않는 방식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이제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도 보시면 사실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빈손 파업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정부 지지가 약간 이제 오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확신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물연대 파업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네. 그 화물연대 파업에서 사실상 화물연대가 백기투항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켰다. 또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부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헌법 33조에 그 노동 상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행동권 비롯해서 보장이 됐는데 결국은 헌법에도 나왔다시피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라든가 기업에서 인간 존엄을 보장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맞게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노동시간을 늘린다거나 좀 그런 걸 보여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헌법 자체를 부정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 그 정부에서 말한 건설노조의 내부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존권의 문제 있잖아요. 일몰제를 그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노동조합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맞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반대로 노동조합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률이 약 1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좀 낮은 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정부나 기업에서 노동조합 가입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구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만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의 격차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지위에 대한 격차.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개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놔두면서 노조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전체인 양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사실 뭐 노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도 있지 않느냐. 너무 노조만 탄압을 하고 사업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하면 우리 지역의 화정동 학동 참사도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라거나 사실 오랫동안 진행돼 있었던 그 불법 다단계 하청 문제 그리고 계약과 입찰과 하도급 과정에서의 이제 불법 문제들은 사실 사업주가 많은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실 신공에 대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사실은 사업주의 책임이 큰 편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까지도 사실 사업주의 이제 책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가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또 그것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능인데 이 부분이 정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좀 편향적 인식을 거두고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태도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시민들도 동의하고 또 개혁의 당사자이자 주체일 수 있는 노동자들도 협의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주 책임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특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 평균 6분이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알려져 있는데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 건설 현장 사업주들의 책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거에 더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 법안 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하태경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꼭 시민들 보시기에 노동조합이 돈을 걷어놓고 보고도 안 하고 제대로 그렇죠. 쓰지도 네. 않고 막 이렇게 뒤로 불법만 행행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참 무책임하게 발언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조합도 나름의 이 민주주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뭐 총회라거나 대의원대회라거나 회계감사를 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심지어 행정관청이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시민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대단히 크게 문제인 불법 세력들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관련된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이 회계감사를 하는 위원들을 전문직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회계감사를 지정해서 조합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법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 전문 종사자들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1년 예산이 뭐 1천억 원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또 사실을 전달하셨어요. 네. 1년에 총 예산이 2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5배나 부풀려서 말씀하시고 몇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그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 회계 감사라는 것이. 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낸 하태경 의원의 의도,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사실 이번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도 잇따라 세 차례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도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네.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자금 같은 것들이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나온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그 자금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끊어놔야겠다라고 하는 전 다분히 의도적인 인식과 접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부적인 질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좀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전문 회계 자격 보유자들이라거나 이런 회계 감사의 외부 독립성을 부분적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인사들을 한 명도 넣지 않고 전부 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하태경 의원님의 안은 좀 이 취지나 내용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추가로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회계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를 타임F 제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적용 제외도 함께 이제 좀 검토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김대원 원장님은 이 법안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도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 간에 해결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그 탄압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의 명단과 그다음에 협의 내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우도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형태를 적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노동조합에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했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현재 의석수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동의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저는 법의 그 통과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부터 이젠 건설 노조까지 이제 이어진 모양새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심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좀 가동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인세 인하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건 뭐냐면은 3천억 이상의 순영업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대기업이겠죠. 약 100개 정도 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건데 그게 약 13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이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주로 이제 국민들의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거라든가. 근데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노동자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반대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금 2010년, 2020년에 이걸 지금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뭐 계획하겠다는데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비정규직이 약 5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안 나오고 자꾸 그 공포 정치를 가장하듯 노동자를 마치 때려 죽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조직 자체를 위축시키고 붕괴시키겠다. 이런 논리로 좀 보입니다. 좀 과도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첫 번째 이슈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문정인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시기 어려우시니까 정의당 지금 전리 위기에 놓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시끄러운데 좀 정리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좀 계획하고 있는지 그 시청자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중앙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내려와서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국민들이 그동안 보내주셨던 많은 지지와 사랑을 좀 되찾는 작업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 많이 끼쳐드렸는데요. 윤석열 정부 제대로 또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비판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역할들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반발해 사퇴했던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지며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당 마치 복귀하지 않을 것처럼 강하게 나섰었는데 어제 복귀를 결정했고 오늘 조사를 했어요. 이 복귀를 당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반발로 일단 그 국조위를 사퇴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걸 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여지를 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2시간 면담 뒤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분 쌓기 일종이 아니었나.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야당 그 단독으로 국조위가 진행됐을 때 정부와 그 특히 행안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게 지금 여당의 역할인데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참여할 거라고 봤었는데 역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사퇴하겠다 네. 밝히고 강하게 좀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 다음에 이어진 게 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었잖아요. 이건 일단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누구나 다 통과될 걸로 예측했고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 예상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탄핵 소추안을 건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현장 조사 첫날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네, 오늘 첫날인데요. 이제 국정조사 과정이 21일과 23일 현장 조사 그리고 27일과 29일 기관 보고 그리고 내년 1월 2일, 4일, 6일이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이 국정조사에서 특히 기관 보고 청문회가 중요하고요. 특히 청문회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요성에 있어서 또 첫날이다 보니까 여야에서도 어떤 정쟁의 모습보다는 화합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족협의회와 그 여당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당 그 위원들이 다시 복귀해서 사퇴 후 그 10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조사의 꽃은 청문회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면 국정조사 기한이 지나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야당에서는 특위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 할 테고 네네. 여당은 안 그럴 테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야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저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에도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도 원인 규명이 이루어졌고 재난 방지 대책 법률과 재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90일간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초동의 어떤 해경과 청와대의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 초동 그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그 국정조사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연장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수본이 지금 출범한 지 40일이 지난 현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엊그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자들의 어떤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국정조사만 끝나버리면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은 실패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본 수사도 사실은 이목이 집중되는데 네. 원장님 특수본 수사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중간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소식이 뜸해요. 아닙니다. 지금 그 박혜영 구청장, 예. 용산구청장하고 이민재 그 경찰서장 구성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용산구청 관계자 한 명까지 3명 구성자 신청을 했는데 특수본의 범위는 법과 제도에 맞는 활동만 하거든요. 근데 특위 같은 경우는 또 틀립니다.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인데 이 인재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는 특조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특수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자체가 직무유기 했느냐, 그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뭐 경찰청이 어떤 그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수본 활동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그 야당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위가 이제 가동된다면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 같이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증인들에게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장 조사에서도 유가족 분들께서 여야 모두에게 좀 국정조사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항의를 하셨는데요.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게 정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쟁이 뭐냐면 정치 쟁점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쟁점화시키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맞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 정치 정쟁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불똥이 정권으로 튀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쟁이라는 자체는 저는 나쁜 뜻은 아니다. 이 사안만큼은 사실 정쟁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그 계속 정권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맞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쟁점화돼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저장돼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시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또 바라시나요? 그 현재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제 이 문제의 원인 규명으로 이제 적시한 것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그게 이제 제기된 것이 아마도 그 기동대가 그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그게 투입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약 수사로 경찰 사복 입은 경찰의 투입 문제에 관련해서 그 질서 유지에 투입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야당의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국무총리도 증인 채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러한 수순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 국정조사가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 이 특수본 수사는 그 수사 경찰이 하기 때문에 구체성과 어떤 체계성은 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는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어느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두 방법에 차이도 있고 실익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국정조사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이슈로 짧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정책 성과와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인데요. 먼저 대국민 업무 보고 좀 생소합니다. 생중계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국민들 업무 보고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대통령이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특이한 거는 적폐청산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좀 다 뒤집고 반대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 그리고 교육과 연금에 대해서 재미가 없지만 인기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하겠다는 그걸 내놨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노사의 관계,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와 관계를 적을 대하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 이게 80년 전두환식의 정의구 연사와 똑같거든요. 이게 이제 공포정치 일환인데 이게 협치를 통해서 상생하는 모델보다는 자꾸 한쪽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런 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개 정도 되는 대기업의 법인세 3% 이하의 가치가 13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대하면서 마치 지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혁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좀 걱정이 좀 왔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은 이번 대국민 업무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준비된 것만 좀 보여주면 되지 않나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어 스태핑 방식이 아니라 딱 준비된 그것만 선정해서 보여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청자가 뽑은 뉴스 탑1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 톱10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 내린 폭설로 시민분들 많은 불편 겪으셨을 텐데요. 유난히 좀 제설이 되지 않았다 싶었는데 광주 5개 자치구가 제설 작업에 극소수 비상근무조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눈이 예보돼 있었고 20cm에 가까운 눈이 쏟아졌는데도 전 직원 비상 소집 대신 일부의 인력만 동원한 건데요. 특히 광주 동구의 경우에는 인력이 겨우 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반 도로 제설은 자치구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을 사퇴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과 남편을 태우고 가느라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지원팀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당시 현장 구급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15분 만에 현장을 떠난 의혹까지 나오면서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특조위원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공군, 국립공원공단이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세부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부터는 언제든 무등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공군이 주둔한 이후 5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 주말에 광주에 계셨나요? 네. 주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렸어요. 이 구청들의 대응, 광주시의 대응, 지금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거든요. 일단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거는 뭐냐면 행안부가 그 가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예를 했던 기사만 봤거든요. 근데 자치구 내에서 어떤 대비를 한다는 예를 못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각 구청에 방금 나온 것처럼 인력이 좀 적었다라든가 뭐 특별한 대책들을 못 썼다 이건데 강주시 입장에서는 자치구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아니고 본인들이 열심히 했다는데 적어도 TF팀이나 좀 꾸려가지고 밤새 그 동향보고라도 좀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요즘 그 치적을 발표했던 SNS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너튜브도 활용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좀 의아했다는 거고 아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놀란 가슴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강주시라든가 자치구간에 이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경계는 좀 너무 허술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닥터카로 이제 신현영 국조위원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했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여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직권남용 부분은 직권은 내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신 의원이 그 응급의료 차량에 탈 수 있는 권한이 평소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공무집행은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명지대 그 응급의료팀이 공무를 수행한다고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그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데요. 응급의료법에는 응급 종사자나 그 응급차에 대해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력, 그러니까 위력 그 밖에 방법인데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아마 관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KBS 뉴욕 특파원을 지낸 고품격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맥락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전대 규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100% 그리고 결선 투표 도입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뭐 사실상 바꿨는데 결국 뭐 유승민 대표 방지법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뭐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크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2024년 총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되고 대거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심을 따라 당대표를 뽑는 게 무슨 문제냐, 당원 중심 정당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정당, 퇴행성 정당의 모습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을 배제하는 그런 곳으로 가니까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61년도에 네. 민주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네. 이 프라이머리,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네. 도입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소수의 네.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배하니까 결국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미국 되면 같은 경우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인들이 뭐 저 다 뽑잖아요. 뭐 저 국회의원 후보 등등 해서. 근데 미국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자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가 없건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예. 지금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네. 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러고 관련해서 반론을 하는 게 당원이 이제 80만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만 가지고 해도 일반 여론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는 것. 하나는 이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네. 그 논리대로 일반 여론조사하고 네. 당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굳이 네. 일반 여론조사를 기존에 30% 있었던 거를 완전히 빵으로 네. 완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네. 최신 데이터인데요. 조원 CNI가 네. 했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심하고 이제 민심이 크게 차이가 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6%,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14%, 그리고 안철수는 11%.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한 3배 정도.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제가 보니까는 나머지 후보들 얻은 지지도 다 더해도 유승민 혼자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7대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기면 큰일이다.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공천권 행사 그리고 차기 네. 대권 구도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단 네. 0.0001%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민심을 투표. 완전 배제하고 당심으로 100% 이런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권 주자들 손익 계산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진 거는 맞는데 오히려 헐가분해진 거 아닌가요? 이제 나와서 떨어져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홀가분해졌다고 할 수는 없죠.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런데 꼭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리해진 거는 맞아요. 아까 네.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 근거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이 당초에 이준석 네. 전 대표를 뽑을 때는 한 뭐 30만 가까이 육박을 했는데 지금 이제 8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네. 뭐 많게는 100만 명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구성 분포가 약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파동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네. 2030 독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MZ 세대들이 네. 대거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가 뭐 1, 2등을 하더라도 50% 과반을 안 되면은 결선 투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될 수가 있을까요? 설령.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001% 예외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중 안전 장치를 한 거죠. 네. 당신 100%. 야, 그래도 혹시 만약에 친윤 후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네.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결선 투표 50%가 안 넘으면 결선 투표 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윤의 후보는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될까요? 그러면은 누가 될 거냐? 뭐 김장연대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김장연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왜요? 김기현 네. 의원 자기는 당 대표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장제원은 본인이 사무총장 돼가지고 공천권 행사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터무니없게 안 나와요. 한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에 네.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지금 김기현 의원은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른바 필승카드가 필요한데 필승카드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거론되는 주자들이 네. 이른바 차출론, 1번 권영세 통일부 네. 장관, 2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 가지고도 승산에 확신이 없다. 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도저히 카드가 안 나온다. 라면 마지막 히든 카드도 빼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뭐 안철수 대표야 뭐 차기 대선을 노리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부위원장 지금 고령화위원회 그쪽은 혹시 가망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은 네. 다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안철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권주자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1인 지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2의 이준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고 네.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좀 마초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그냥 흉금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파트너가 될까요? 나경원 대표도 술 같은 거 잘 드시고 이렇게 화통하신데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징후가 이미 보여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 고령위원회 지금 부위원장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대사 시켰잖아요. 이 얘기는 당대표는 안 되니까 그냥 이 자리로 가세요. 네. 라고 사전 정지 작업의 신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예산안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뭐가 제일 쟁점인 건가요? 예산안 문제는 이제 네. 당초에 쟁점이 두 가지로 좁혀졌어요. 네. 하나 이제 법인세율 인하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접점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은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네. 신설된 조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경찰국, 네.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인사정보관리단. 네. 이 두 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거는 불법적인 조직이다. 네. 왜냐하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시행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그러고 국민의힘 아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조직이다라고 이제 네.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뭐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여기 예산이래봐야 몇 억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뭐 600조 되는 예산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중재안을 내놓은 거예요. 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얘기는 그럼 빼고 네. 예산안은 집행을 하자.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하자. 네. 뭐 이게 옳고 그르면 나중에 따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솔로몬의 지혜를 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우리는 예비비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639조인데 네. 그러면 이 예산이 5억이거든요. 그러면 5억 때문에 이 639조 원의 예산을 이렇게 파행으로 최장 지각 처리로 가야 되느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니죠. 이게 결국 예산안 협상이 주호영 원내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 두 여야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가 아니라 뒤에 대통령실이 있어갖고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지금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집권당 아니에요. 그럼 집권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신분꾸로 전략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국민의힘 전대 룰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하고 네. 이겨야 된다. 그런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 최근에 보면은 뭐 전 정권 때리기 또는 뭐 이재명 때려잡기 네. 또 예산안 문제 또 뭐 노조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대결주의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랜 특수부 검사 출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신분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퍼컷 세레모니 할 때는 아니고 이 주먹을 펴서 저는 악수의 정치,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네.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사인을 읽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천만에 그 길로 가면 저는 결국은 중도층이 이탈해서 총선에서 참패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변에 다음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부인이나 반박을 안 하는 거 보면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네. 이 발언만 한 게 아니고 또 뭐 당심 100%로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또 사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확실하게 내가 당을 자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심는 사람을 네. 당대표 또 내가 심는 사람 국회의원 또 내가 심는 사람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당이 말이지 1인 중심의 사당화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법 위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발끈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 옥살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집어 넣은 그렇죠. 거잖아요. 본인이 수사했죠. 징역 뭐 네. 아마 22년을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네. 판결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복귀를 해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한마디 했다가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만 있다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걸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이 된다면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생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꽃이랑 뭐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한마디로 반드시 음. 사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분이 네. 죄수의 신분입니다. 형 집행정지가 건강 고령상의 이유로 네. 됐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죄수인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무수석에 가가지고 네. 케이크 전말을 한다고 꽃다발 전달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도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면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면 데이터를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사면 반대가 사면 찬성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구나 이런 행동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사 그리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려는 뭐 의도나 배경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MB 정부 시절에 뭐 검찰 운영 어떻게 했나라고 물으니까 상당히 좀 쿨했다라면서 네. 긍정적인 그런 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은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셈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